제2부 장강의 영웅들, 제9권 장강은 흐른다. 제25장 경씨도 기울고 노포별은 궁리했다. 어떻게 경씨들에게 접근하면 좋을까? 섣부른 행동을 했다가는 다른 일족들의 지지도 얻지 못할 뿐더러 경봉의 의심만 사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씨와 다른 일족들 사이에 알력을 일으키는 것이다. 묘안을 짜내라. 노포별이 스스로에게 채근할 때 딱 맞춤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이라고 했지만 아주 사소한 일이었다. 공실에서의 식사를 공선이라고 한다. 공선은 하루 닭 2마리다. 공실 식사 규정이 이러한 것을 보면 재경공은 닭고기를 꽤 좋아했던 모양이다. 이 때문에 공대부들은 물론 웬만한 집안에서도 닭을 먹는 것이 유행했다. 그래서 닭값이 날이 갈수록 오르고 닭이 귀해져 마침내는 임치성에서 가장 귀한 육류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닭값이 워낙 비싸 정해진 예산으로 살 수 없었음인가? 아니면 요리사 자신이 귀한 닭고기를 먹고 싶었던 것인가? 어쨌거나 요리사는 재경공의 밥상에 닭고기 대신 지보리 고기를 올려놓았다. 그 밥상은 곧 재경공의 처소까지 운반되었다. 그런데 도중에 밥상 운반을 책임진 시종이 닭 대신에 지보리가 놓인 것을 알아차렸다. 이대로 주공께 권할 수 없다. 하고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지보리 고기를 건져내고 국물만 담긴 그릇을 재경공에게 바쳤다. 마침 그 자리에 고채와 난조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재경공의 밥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슬그머니 밖으로 나와 비분간개했다. 주공의 밥상에 희멀건 국물뿐이라니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 모든 게 경봉이 태만하기 때문이요. 그대도 들었소? 노포별이라는 가신과 처첩을 바꾸어 잔다는 소문을. 그것이 어찌 한 나라의 재상이 할 짓인가. 그들의 격앙은 경봉의 비난으로 이어졌다. 이 비난이 고스란히 경봉의 귀에 전해졌다. 고채와 난조가 그렇게 떠들어댔단 말이지. 경봉은 눈썹을 꿈틀거렸다.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는 표시였다. 이것이 노포별의 눈에는 하늘이 내린 절호의 기회로 비쳤다. 재빨리 옆에서 맞장구 쳤다. 괘씸한 자들이군요. 당장에 때려잡아 침구 깔개로 사용하면 맞춤이겠습니다. 그대가 그 일을 해주겠는가?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무엇인지요? 안영과 북곽자차가 내 편만 되어준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고채와 난조 일당을 쓸어버릴 터인데. 당시 임치성 안에는 백성들의 인망을 두텁게 받고 있는 사람이 둘 있었다. 하나는 안영이고 다른 하나는 북곽자차라는 대부였다. 북곽자차란 북곽에 사는 공자차라는 뜻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합하여 이름처럼 불렀다. 정방정치의 우두머리인 경봉도 민심동향에만은 신경을 썼던 모양이다. 그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석기보를 보내어 두 사람에게 미리 통지하면 나중에 민심을 다스리기 수월합니다. 그렇군. 경봉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석기보는 경봉 개인의 사자라기보다는 재상의 사자 신분으로 안영의 집을 방문했다. 신중하게 경봉의 말을 전했다. 난조와 고채를 토벌하려 하오. 그대의 묘안을 빌리고 싶소. 이에 대한 안영의 답변을 춘추자 시전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저 영 안영의 부하들은 써먹기에 모자람이 많고 저의 지혜 또한 이를 꾀하기에는 모자람이 많소이다. 부하를 빌려줄 수도 계책을 내줄 수도 없다는 말이었다. 아마도 석기보가 무척이나 난처한 표정을 지었던 모양이다. 이어 안영은 석기보에게 말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열지 않겠소. 맹세하리까? 맹세라면 희생의 피를 입술에 바르는 행위를 말함이었다. 그래야 맹세가 성립된다. 그러나 석기보는 안영이라는 인물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의 평상시 말 자체가 맹세나 다름없는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맹세할 것도 없소. 안영의 집을 나온 석기보는 이번엔 북곽자차의 집으로 갔다. 북곽자차는 안영보다 한결 싸늘하게 대답했다. 사람마다 각기 주공을 섬기는 방식이 있소이다. 나는 그런 식의 방식은 좋아하지 않소이다. 두 사람으로부터 모두 거절이나 다름없는 답을 들은 경봉은 기분이 언짢았다.
특히 북곽자차의 대답은 그의 자존심을 몹시 상하게 했다. 이자도 언젠가는 처치해야겠군. 경봉이 안영과 북곽자차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다. 진수무, 진무 부자였다. 그들은 아직 조용했지만 정치 감각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나갈 때 나가고 물러날 때 물러난다. 이런 현실적인 처세로 진씨 부자는 은연중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가고 있었다. 그러한 처세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진수무가 아들 진무를 불러놓고 특별히 당부했다. 화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조만간 경봉과 다른 일족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삼가하여 그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준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 진무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경씨의 나무백수레를 장에서 얻을 것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풀어보면 이러하다. 경씨의 나무라는 것은 경씨 일족이 소유하고 있는 제목을 말한다. 그 제목이 100대의 수레에 실을 만큼 많다. 그것을 장에서 얻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장은 지명을 말함도 아니고 별장이라는 뜻도 아니다. 장이란 수레가 다닐 수 있는 큰 길을 말한다. 당시 임치성의 큰 길은 수레 6대가 동시에 왕래할 수 있는 너비였다. 그래서 이 길을 육괴의 길이라고도 불렀다. 보통 수레의 옆너비는 6자 6치. 춘추시대 일치는 2.25cm였으므로 수레 한 대의 너비는 대략 1m 50cm가 된다. 수레 6대라면 총너비 9m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하게 수레의 너비만을 계산한 것이고 여기에 수레를 끄는 4마리 말을 매달면 그 넓이는 2배가량 넓어진다. 즉 6대의 수레가 동시에 지나가려면 20m가량의 폭을 지닌 도로가 필요한 셈이다. 이 도로가 바로 장인 것이다. 실제로 최근 발굴된 임치성에서는 17m에서 20m 너비의 도로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진무가 말한 뜻을 다시 정리해보면 화가 일어나면 경씨는 패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수많은 제목이 우리 집안의 소유가 됩니다. 어찌 얻는 것이 없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대답으로 미루어 볼 때 진무는 그때 이미 경봉, 경사 부자의 몰락을 확신하고 있었던 듯 싶다. 그의 아버지 진수무는 아들의 뜻을 금방 알아들었다. 그래서 다시 대답했다. 신중하게 지켜야 할 따름이다. 이것도 2가지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그런가. 그렇다면 경씨에게서 얻은 제목을 잘 지켜야겠군. 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그런 따위를 얻으려 하지 말고 우리 집안을 잘 지킬 생각을 하라.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여간 진수무, 진무 부자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안영과 북곽자차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봉은 고채와 난조 일족을 치는 일에 다소 주춤했다. 그러나 노포별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은밀히 형 노포계와 왕아를 만나 속삭였다. 경봉이 난조와 고채를 토벌하려 계획하고 있소.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 먼저 그들로 하여금 경봉을 치게 하십시오. 마침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때가 왔도다. 노포계와 왕아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다음 날 적당한 기회를 보아 노포계는 고채의 집을 찾아갔다. 고채는 경사의 측근 가신인 노포계의 방문을 받고 의아해했다. 무슨 일이오? 긴히 여쭐 말씀이. 밀실로 들어갔다. 경봉이 고씨와 난씨 일족을 토벌하려고 합니다. 고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대는 경씨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어째서? 그제야 노포계는 그간의 자신들의 속마음을 소상히 밝혔다. 실은 저를 비롯한 노포별, 왕아 등은 선군의 원수를 갚기 위해 경씨 일족에게 거짓 충성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경씨 부자를 처치하는 일은 저희들이 담당할 터이니 공손께서는 함께 거사할 다른 일족들을 모아주십시오. 그대의 그 말 믿어도 되겠소. 입술에 피를 바르고 맹세하겠습니다. 노포계가 맹세하자 고채는 비로소 그의 말을 믿고 손을 세차게 움켜잡았다. 경봉, 경사 부자가 이제야 천벌을 받게 되는가 보오. 그때부터 고채는 부지런히 움직였다. 난조와 연락을 취하고 포국, 진무 등에게도 자신의 계획을 소상히 밝혔다. 이렇게 임치성의 가을은 깊어갔다.
노폭에는 자신의 음모를 즐기고 있었다. 아니 불안했으리라. 실패할 수도 있지 않은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왕아와 함께 거북점을 쳐보았다. 경시를 치면 길인가 흉인가? 불에 구운 거북 등에 금이 나타났다. 거북점은 그 금을 보고 기륭의 징조를 점친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징조를 해석할 능력이 없었다. 대범하게도 두 사람은 귀갑을 경사에게로 가져가 보이며 말했다. 제게 원수를 갚아야 할 놈이 하나 있어 점을 쳐보았습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을지 어떨지를 풀이해 주십시오. 경사가 귀갑을 들여다보다가 한참 후에 대답했다. 치면 성공할 것이다. 하지만 자네도 피를 볼 것이네. 경사는 그 원수가 바로 자신인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노폭에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다만 자기도 피를 볼 것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다. 반격이 있을 것이다. 조심해야겠다. 경봉은 사냥하기를 좋아했다. 그해 가을도 거의 끝나갈 무렵 경봉은 또다시 내 땅으로 사냥을 나갈 계획을 세웠다. 그의 일족인 경사, 경유 등이 경봉과 함께 하기로 했다. 아들 경사는 국정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사냥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고채, 난조, 진무, 포국, 노포계, 노포별, 왕아 등은 즉각 경시 토벌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들어갔다. 경봉이 내 땅에 나가 있는 동안 경사를 친다. 마침 상제가 끼어 있으니 그날 경사를 주살하도록 합시다. 상제는 수확한 곡물을 하늘에게 바치는 가을 제사다. 추수감사절인 셈이다. 그날은 온 성안이 축제 분위기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그 틈을 이용해 고씨, 난씨, 진씨 등의 가병을 풀어 태묘를 포위하자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 좋습니다. 그들은 결행 절차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 경봉이 지명한 사냥의 배행자 명단에 진무우가 포함된 것이었다. 물론 경봉은 진무우의 동태를 수상쩍게 여기고 그를 포함시킨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진씨 일족은 아직 세력이 미미하지만 정치 감각이 뛰어났다. 용사들이 많은 반면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족한 경봉으로서는 이 기회에 진무우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어찌할 것인가? 고채와 난조 등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진무우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예정대로 거사를 하십시오. 저는 반드시 경봉을 떨쳐내고 먼저 돌아와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진무우는 아버지 진수무에게 고했다. 이번 사냥에 저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서 진수무는 경시 일족의 환난을 거의 단정하고 있었다. 불안한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요즘 다른 일족의 움직임이 수상쩍다. 경시가 큰 화를 당할 때가 왔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경봉을 배행하게 되다니. 어찌하여 거절하지 않았느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소자가 사냥을 떠난 후 아버지께서 적장한 핑계를 대어 소자를 불러내시면 무사히 임치성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수무는 예순이 넘은 노인답지 않게 맑은 눈을 들어 아들을 쳐다보았다. 마침내 진무우는 경봉을 따라 사냥하러 떠났다. 며칠 후였다. 진씨의 가재가 내 땅으로 달려와 진무우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꾀라는 것을 눈치챈 진무우는 경봉의 처소로 달려갔다.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속히 돌아가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봉의 대답은 엉뚱했다. 점을 쳐보아라. 진무우의 어머니 병세가 어떠한 가를 점쳐보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호의에서였다. 경봉은 점을 쳐서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징조가 엿보이면 위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진무우로서는 낯색이 변할 만큼 놀랄 일이었다. 그는 점치는 복관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원했다. 장차 경시 일족이 망할 것이라면 흉이 나올 것이요 망하지 않을 것이라면 길이 나오라. 이윽고 귀갑에 금이 생겼다. 복관이 그것을 경봉에게 건네줬다. 귀갑을 받아든 경봉의 안색이 어둡게 변했다. 하극상이라니. 이것은 망하는 궤다. 아마 그대 어머니는 회생하기가 힘들겠다.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은 진무우는 천연덕스럽게 흐느껴 울었다.
경봉이 난감한 듯 위로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네. 어서 집으로 돌아가 보게. 기다렸다는 듯이 진무우가 밖으로 뛰어나가 수레에 올랐다. 그 황급한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다. 경봉의 조카뻘이 되는 경사였다. 잠깐 그대는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시오? 진무우는 채찍을 들어 말 궁둥이를 치면서 대답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급보를 받고 돌아가는 길이요. 경사는 수상쩍다는 느낌을 버리지 못했다. 안으로 들어가 경봉에게 말했다. 진무우의 행동이 아무래도 어색합니다. 우리가 도성을 비운 사이 불온한 자들이 변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속히 돌아가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도 병이다. 더욱이 나의 아들 경사가 도성을 지키고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리요? 경봉은 이렇게 대답하고 태평하게 사냥 도구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경사는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좌우 사람들에게 말했다. 어쩌면 우리 경씨는 이번 사냥 때문에 망할지도 모르겠다. 오나라쯤으로 도망하여 살면 다행이겠다. 그 시각 진무우는 열심히 수레를 몰면서 강을 건널 때마다 배를 모조리 불태웠고 다리를 부서뜨리고 있었다. 진무우가 돌아오자 고체, 난조, 포국, 왕아, 노포계 등은 소리 없는 환성을 내질렀다. 이것으로 반은 성공한 셈이다.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다. 다만 한 가지 불확실한 것이 있었다. 거사일인 상제 때 경사가 행사장에 참석하느냐 하지 않느냐였다. 만일 참석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것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소? 진무우의 날카로운 지적에 모든 사람의 시선은 노포계에게로 향했다. 그 눈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대가 알아봐 주시오. 노포계는 경사의 사위이자 호위무사다. 정확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최상의 적임자였다. 노포계는 수락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떤 방식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는 중에 아내 노포강이 평소와 다른 남편의 모습을 보았다. 노포강의 노포는 물론 남편의 성이요, 강은 친정의 성이다. 경씨는 제나라 공실의 핏줄이기 때문에 본성인 강을 붙인 것이다. 노포강은 귀여운 여인이었다. 남편에 대한 사랑도 극진하며 영리하기도 했다. 그녀는 어딘가 들떠있는 남편의 모습에 미심쩍은 눈길을 보냈다. 애교를 떨며 물었다. 당신 요즘 무슨 일을 꾸미고 있지요? 실없는 소리 마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나에게 그 일을 의논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걸요. 그대는 안악내요. 어찌 대장부의 일을 알겠소? 당신은 듣지도 못하셨나요? 지혜로운 부인은 오히려 사내보다 낫답니다. 노포계는 어느새 노포강의 화술에 말려들고 있었다. 하하, 옛날 정나라 대부 옹규는 군주와 비밀리 모의한 후 집으로 돌아가 그 일을 아내 옹이에게 말했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소. 어느 시대 고간의 바깥일을 자기 아내에게 말하는 것은 경계할 일이요. 그것도 아내 나름이지요. 모름지기 부인이란 남편을 하늘로 섬겨야 하는 법입니다.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여자는 따라서 부를 뿐입니다. 예로부터 훌륭한 부인은 임금의 명령은 거역해도 남편의 명령은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대가 옹이었다면 어찌하겠소? 남편과 함께 일을 도모했다면 끝까지 남편을 도울 것이요. 만일 도저히 남편과 도모할 수 없는 일이라면 비밀만은 누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포계는 아내 노포강의 말솜씨에 완전히 넘어갔다. 실은 아내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대 아버지를 죽이기로 했소. 헉. 노포강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그녀가 몸을 뒤로 빼는 것을 노포계의 우악스런 손이 잡았다. 그대로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노포강의 귀가 노포계의 입술에 닿았다. 그 자세로 노포계는 속삭였다. 우리는 상제날에 그대 아버지를 죽이기로 했소. 그대 할아버지가 도성을 비웠기 때문에 경씨의 힘은 반으로 줄어든 셈이요. 난씨, 고씨, 진씨, 포씨 등 내 일족이 일시에 경씨를 공격할 것이란 말이요. 문제는 그대 아버지가 상제날에 태묘로 나올 것이냐 아니냐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요. 자, 이제 다 말했소. 이제 그대는 어찌하겠소? 노포계가 빠르게 속삭이는 동안 노포강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품에 안긴 채였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는 두 팔로 남편의 가슴을 밀어냈다. 저는 친정으로가 아버지에게 상제날 태묘에 나가지 마시라고 말하겠습니다. 뭐라고? 노포개의 이마에 퍼런 힘줄이 돋았다. 눈동자는 배신감으로 빛났다. 우악스런 두 손은 당장에라도 노포강에 가는 목을 조를 것 같았다. 그러나 노포강은 의외로 차분했다. 그래야 당신의 일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요? 당신은 아버지를 찾아가 상제날에 참석하라고 권할 작정이시지요? 그렇소. 그러면 그 계획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저의 친정 아버지의 성격을 모르시는군요. 우리 아버지는 성격이 청개구리라 권하면 오히려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니 나가지 말라고 권해야 아버지는 고집을 피우고 행사장에 나갈 것입니다. 아, 노포개는 비로소 아내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그녀는 친정 아버지 대신 남편을 선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노포개의 머릿속은 더욱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아내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믿지 말아야 할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번 거사의 성공 여부가 가려지게 되었다. 이윽고 노포개는 노포강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좋소. 당신을 믿겠소. 친정에 다녀오도록 하시오. 상제는 그해 11월 8일이었다. 그때까지도 내 땅으로 사냥을 나간 경봉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 전날인 7일 노포강은 친정으로 갔다. 아버지 경사에게 말했다. 내일 상제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불손한 자들이 아버님을 해치려 모의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그녀는 불손한 자들의 명단을 말하지는 않았다. 노포강의 말을 들은 경사는 코웃음 쳤다. 내게 불만을 품은 자들이라면 고체와 난조인데 그 자들이 어찌 감히 나를 칠 수 있겠는가? 그 자들이 무서워 행사장에 참석할 수 없을 정도라면 나는 진작에 집 밖에 한 걸음도 나다니지 못했을 것이다. 너는 염려 말고 돌아가라. 만일 불온한 기미가 보이면 내가 먼저 그 자들을 칠 것이니라. 집으로 돌아온 노포강은 남편 노포개에게 말했다. 친정 아버지는 태묘로 나갈 것입니다. 상제일이 되었다. 재경공은 제사를 올리기 위해 태묘로 행차했다. 태묘란 강태공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태공이라고도 한다. 문무백관이 재경공의 뒤를 따랐다. 재상 경봉을 대신하여 그 아들 경사가 제례를 주관하고 그 일족인 경열이 헌작을 맡았다. 경사는 태묘에 들어가기 전에 친위 병사들을 동원하여 철저한 경비에 임했다. 궁 밖을 포위하듯 무장 병사들을 배치했다. 경사의 뒤로는 창을 든 노포개와 왕아가 두 눈을 부릅뜬 채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철통 같은 호위였다.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며 고체와 난조는 소리 없는 웃음을 지었다. 잠시 후 자신의 경호 무사에게 목이 달아날 줄도 모르고 으스대는 경사의 모습이 가소로웠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궁 밖의 병사들을 어떻게 따돌릴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진무우와 포국이 대안을 마련해 놓았다. 광대놀이로 그들을 유혹하겠소. 실제로 그 시각 궁밖 거리에서는 신명나는 광대놀이가 시작되고 있었다. 상제일이니만큼 그러한 분위기는 당연했다. 그런데 사실 놀이마당을 펼치는 광대들이란 다름이 아니었다. 모두 진무우와 포국의 집에서 마구간 일을 보는 어인들이었다. 임치성 백성들이 그 놀이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광대들은 온갖 재주를 보이며 담장을 따라 궁을 한 바퀴 돌았다. 구경꾼들도 그 뒤를 따랐다. 흥을 돋우기 위해 누군가 술을 돌렸다. 광대들도 구경꾼들도 술 한 잔씩 걸쳤다. 궁을 지키던 병사들도 그러한 분위기에 젖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술도 마시며 여기저기서 광대놀이에 들뜬 소리가 나고 환호와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에 놀라 말들이 흥분을 했다. 크게 울부짖으며 소란을 떨기 시작했다. 마구 질주하는 말들도 생겨났다. 말을 매둬라. 적당하게 메어둘 말뚝이 보이지 않았다. 상관은 머리를 짜내 명했다. 갑옷을 벗어 쌓아두고 고삐를 그것에 매달아라. 병사들은 앞다투어 갑옷을 벗어 말을 메었다. 또 술잔이 돌았다. 얼굴이 불쾌해졌다. 광대들은 놀이를 펼치며 조금씩 이동해 갔다.
이에 따라 병사들도 조금씩 궁에서 멀어져 갔다. 공궁에서 제법 떨어진 어리라는 동네까지 갔다. 광대들은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연극을 펼쳤다. 경씨의 친위 병사들은 아예 퍼질러 앉아 연극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떠나고 난 궁 담장 밖으로 한때의 장정들이 소리 없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재빨리 보초병에게 재갈을 물리고 병사들이 벗어놓아둔 갑옷을 입었다. 그들은 궁 문 안으로 들어와 태묘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이 태묘 안의 고체에게 전해졌다. 고체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태묘의 대문께로 갔다. 대문 옆에 있던 각을 주워들었다. 각은 망치 혹은 짧은 나무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것으로 문짝을 3번 쳤다. 쿵, 쿵, 쿵. 그것이 신호였다. 제례를 주관하고 있던 경사 뒤편의 노포개가 창을 꼬나쥐고는 느닷없이 경사의 등을 찔렀다. 죽어라. 경사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았다. 비틀거리며 겨우 몸 중심을 잡았다. 뒤를 돌아다 보았다. 노포개의 험악한 얼굴이 크게 보였다. 내 놈이. 선군의 원수. 이번에는 왕아가 창날로 경사의 어깨를 후려쳤다. 피보라가 허공에 일며 왼팔이 땅으로 떨어졌다. 경사는 놀랄 겨를 없이 또 한 번 비틀거렸다. 사당 석가래를 붙잡고 몸의 중심을 잡았다. 경사는 과연 놀라운 용력의 소유자였다. 분노와 놀라움과 배신감이 뒤섞인 포효를 내지르며 끙 하고 힘을 썼다. 석가래가 흔들리며 지붕 위의 기와가 우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 바람에 왕아의 공격 기세가 늦춰졌다. 경사는 재빨리 옆에 있던 청동 화로를 한 손으로 집어들어 왕아를 향해 냅다 던졌다. 화로는 정확하게 왕아의 가슴팍에 가서 떨어졌다. 왕아는 피를 토하고 즉사했다. 노포개의 창이 다시 경사의 가슴을 찔렀다. 그제야 경사는 가슴을 움켜쥐고 크게 소리를 내지른 후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그의 죽음을 확인한 노포개가 하늘을 향해 외쳤다. 선군의 원수를 갚았노라. 동시에 태묘 밖에 있던 진무의 가병들이 난입하여 경승 등 경씨 일파를 닥치는 대로 베어 죽였다. 태묘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재경공은 뜻밖의 끔찍한 광경에 크게 놀랐다. 새파래진 얼굴로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다. 포국이 달려와 속삭였다. 안심하십시오. 이는 주공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도 재경공은 정신을 못 차리고 두 손을 허우적거렸다. 진수무가 달려와 부축하여 겨우 진정시켰다. 재경공이 포국과 진수무의 호위를 받아 내궁으로 들어설 무렵 태묘 안의 경씨 일족은 모두 살해되었다. 상제일의 거사는 성공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었다. 내 땅으로 사냥 나간 경봉이 있지 않은가. 경봉이 임치성의 정변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이럴 수가. 아들의 죽음 소식에 경봉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 슬픔과 놀라움은 이내 분노로 변했다. 빠르게 수레를 몰아 임치성을 향해 달렸다. 그러나 길은 더디었다. 강마다 배를 찾을 수가 없었고 개울마다 다리가 부서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사냥 나온 병사들을 거느리고 임치성 밖에 다다른 것은 그로부터 무려 12일이나 뒤인 11월 20일이었다. 처음에는 임치성 서문을 공격했다. 하지만 공궁이 가까운 그곳은 수비가 견고했다. 방향을 바꿔 북문을 공격했다. 북문은 약했다. 성문이 깨어지고 경봉의 병사들은 성 안으로 돌격했다. 임치성의 가장 번화한 거리는 악이라는 동네였다. 이 일대야말로 육괴의 길이었다. 장인 것이다. 경봉은 그곳에다 진을 치고 공궁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좀처럼 공궁의 문을 돌파할 수 없었다. 이런 일은 속전속결이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야외에 진을 친 군사들이 불리하다. 경봉은 궁 안으로 화살을 쏘아 고체에게 결전을 청했다. 나와서 한 번 싸움으로 승패를 가리자. 그러나 공궁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러는 중에 경봉의 군사들이 하나 둘 이탈하기 시작했다. 반면 공궁의 군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갔다. 이것으로 끝인가? 경봉은 하늘을 우러르며 탄식했다. 패하여 수모를 당하느니 타국으로 망명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선택한 나라는 노나라. 노양공의 도움을 받아 반격할 작정이었다. 이때 경봉이 노나라까지 타고 간 수레는 오치를 한 황금 수레였다. 어찌나 광택이 났던지 사람 얼굴이 비칠 정도였다. 전장숙이라는 대부가 그것을 보고 비웃었다. 수레의 광택이 이 정도라면 경봉의 아랫사람들의 수고가 어떠했으리라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경봉이 망한 것은 마땅한 일이로다. 그 뒤 재경공은 노나라에 사자를 보내 경봉의 소환을 요청했다. 경봉은 군주를 시해한 반역자이요. 체포하여 우리나라로 넘겨주기 바라오. 이 소문을 듣고 경봉은 크게 놀랐다. 재빨리 곡부를 탈출하여 이번에는 멀리 남방의 오나라로 달아났다. 그 무렵 오나라는 계속 중원 문명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었다. 동방의 대국 제나라 재상이 망명해 왔다는 사실을 안오왕 여제는 경봉을 환대했다. 그에게 주방이라는 읍을 내주고 초나라 동정을 살피는 책임을 맡겼다. 주방은 장강 하류에 위치한 풍요로운 고장이었다. 지금의 강소성 단도현 일대다. 좋은 곳이다. 경봉은 만족하고 뿔뿔이 흩어진 자신의 일족을 모으기 시작했다. 여제의 환대도 계속되어 그는 제나라에 있을 때보다 더 부유함을 누렸다. 이 소문을 들은 노나라의 한 대부가 탄식하듯 말했다. 하늘은 정령 악인을 부유하게 하는가 보다. 경봉이 또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증거가 아닌가. 이 말을 들은 노나라 대신이자 현자인 숙손표가 말했다. 착한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을 일러 하늘의 상이라 하고 악인이 부유해지는 것을 일러 하늘의 재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하늘은 지금 경봉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다. 경씨 일족을 한 군데 모았다가 일시에 몰살시키려는 것이다. 과연 경봉은 망명 8년째의 초나라 군대의 공격을 받아 사로잡힌 뒤 초왕에게 주살당했다. 경봉 일족을 몰아낸 고체, 난조, 진수무, 포국 등 정변의 주역들은 재경공에게 그간의 일을 자세히 보고한 후 말했다. 공신들에 대한 포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패자인 경씨 일족의 수많은 재산을 승자가 나눠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관례였다. 재경공은 즉각 공신을 발표하고 그들에 대한 포상을 시행했다. 그런데 이때 재경공의 조치가 상당히 이채로웠다. 안영과 북곽자차를 제일 공신으로 삼은 것이었다. 경봉의 권유와 유혹을 물리친 두 사람의 용기는 다른 사람들의 용기를 앞선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의미인 것을 조정 중신들은 다 알았다. 모두들 수긍했다. 재경공은 가장 먼저 안영을 불러 포상했다. 패전에 속한 60비를 내리노라. 패전은 내 땅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경봉의 시급이었던 것을 몰수하여 안영에게 내리겠다는 것이었다. 비는 오늘날로 치면 면 정도에 해당되므로 상당히 큰 규모의 포상이다. 재경공의 이러한 포상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사양하겠습니다. 안영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태연자약한 모습으로 재경공의 상을 거절했다. 아무리 권해도 소용없었다. 그렇게 빈손으로 나오는 안영을 붙잡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다. 이번 정변의 주역 중 한 사람인 난조와 고체였다. 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탐내는 바이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만은 탐내지 않는 것이요. 이에 대한 안영의 대답 또한 후세의 명언으로 남게 된다. 경씨가 차지한 바 있던 그 읍은 경봉이 욕심을 내어 차지한 것입니다. 그 결과 경봉은 타국으로 쫓겨났습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시급은 분명 제 성에 차지 않습니다. 여기에 패전의 땅을 더한다면 나는 만족하겠지요. 그러나 내가 만족하게 되면 나 또한 타국으로 달아나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타국에 나가 있으면 나는 단 하나의 읍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패전의 땅을 받지 않은 것은 부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를 잃을까 염려해서입니다. 안영은 계속해서 부에 대한 이론을 펼쳤다. 부란 배나 비단에 일정한 폭이 있는 것과 같다. 배나 비단은 무한정 너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폭이 있다. 당시 정해진 포백의 폭은 이자이치. 이런 폭에 대한 규제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은 불편 없이 포백을 사용한다. 부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규제가 없으면 부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재앙을 가져온다. 일한 부족하면 고달프고 넘치면 패를 낳는다.
이것이 곧 폭리 즉 이익의 규제라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패전의 60비는 그 폭을 넘어선 것이라고 하면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폭이라. 난조와 고채는 전에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안영의 말을 경청했다. 다음으로 상을 받은 사람은 북곽자차였다. 안영에게 내렸다가 거절된 바 있는 패전의 60개 마을을 내렸다. 북곽자차는 이를 사양없이 받아들였다. 이어 난조와 고채가 상을 받았다. 재경공은 그들에게도 패전의 60비에 해당하는 만큼의 시급을 내려주었다. 이때 두 사람은 안영에게서 영향을 받은 뒤였다. 난조는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말했다. 신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받겠습니다. 그러고는 60개의 마을 중 5개만 받고 나머지는 재경공에게 반납했다. 고채는 일단 모두 받았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다시 그 시급을 고스란히 공실에 돌려주었다. 진무에게도 상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 역시 일절 시급을 받지 않았다. 이에 재경공은 경봉의 소유였던 집을 하사하니 진무는 그중 수레 100대 분량의 목재만 받고 나머지는 사양했다. 목재는 어디 쓰려고 하는가? 재경공의 물음에 진무는 말없이 물러나와 임치성의 가장 번화가인 악으로 나가 100대 수레의 목재를 모두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진무의 덕을 가장 높이 칭송했다. 모두 충이다. 포상을 마치고 난 재경공의 소감이었다. 상을 사양하는 신하들이 무척이나 기특하게 여겨졌던 모양이다. 재경공은 경봉 축출에 공이 큰 난조, 고채, 진무, 포국 등 네 일족에게 경의 직위를 내리고 권력을 나누어 주었다. 이때 진무는 처음으로 경의 반열에 올랐다. 그 전부터 그는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매력 같은 것을 지니고 있었다. 전 군주인 재영공에게도 총애를 받았다. 그때 진무는 재영공의 딸, 즉 지금의 군주인 재경공의 누이와 결혼했다. 진무와 재경공은 처남매부 사이였던 것이다. 재경공은 진무 말고도 안영을 새로이 경의 지위에 올리려 했다. 안영을 묘당에 세우는 것이 어떨까? 묘당이란 곧 조정을 말한다. 묘당에 세우다 라는 말은 경의 지위에 올리다 라는 말과 다름없다. 좋습니다. 진무는 찬성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반대했다. 6명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경의 자리는 6명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6경 중 한 사람이 그만두기 전에는 새로이 경의 지위를 더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재경공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 안영은 예비 경사로서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때의 제나라 6경의 면면과 가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난조 재해공의 손자. 공자난의 아들. 자는 자아 공손조라고도 함. 고채 재해공의 손자. 공자 고의 아들. 자는 잠이 공손채라고도 함. 국약국좌의 아들. 고지고고의 손자. 고후의 아들 고채와는 다른 시족임. 포국 포숙의 증손자. 진무 진수무의 아들. 재경공의 매부. 이 중 난조와 고채 그리고 진무의 권한이 가장 컸다. 이를테면 실세였다. 농공행상이 거의 마무리되어갈 무렵 노포계와 노포별에 대한 처우 문제가 대두되었다. 노포계, 노포별 형제는 분명 경봉 축출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난조와 고채에 의해 그들의 과거 행적이 거론되었다. 경봉, 경사부자의 신복으로서 많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일부러 그랬다고는 하지만 그간 공실과 조정과 백성들에게 끼친 폐해가 너무 컸다는 것이었다. 노포별은 경봉과 아내를 공유하는 등 갖은 음행을 저지른 자입니다. 상은커녕 벌을 주어야 합니다. 노포계는 경사의 사위입니다. 그런 자에게 상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조정에서 이런 논의가 연일 계속되자 노포계와 노포별은 겁을 먹었다. 그들은 조정의 논의가 심상치 않게 진행되고 있음을 눈치채고 재빨리 가산을 챙겨 북쪽 연나라로 도망갔다. 때맞추어 재경공으로부터 두 사람에 대한 조치가 떨어졌다. 추방하라. 그 이듬해인 BC 544년 재경공 4년 남쪽 오나라 왕인 여제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나라 바로 아래에 월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월나라 역시 오나라와 더불어 신비의 나라였다. 월나라는 본래 하왕조의 후예였으나 주왕조에 이르러서 자작의 직위에 머물렀다.
월나라 수도는 제기. 지금의 절강성 소흥현 일대로 항주 아래 지역이다. 무열하는 사람이 월나라의 계조다. 그들은 몸에 문신을 하고 머리를 짧게 잘랐으며 초목을 제거하고 황무지를 개척하여 나라를 건설했다. 그들도 오나라처럼 왕호를 사용했다. 이때부터 30여 대가 흘러 윤상이 월나라 왕위에 올랐다. 이때부터 월나라는 벼랑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했다. 윤상대에 이르러 월나라는 오나라와 경쟁이라도 하듯 크게 발전했다. 영토도 넓어져 강소성과 안희성 남부, 강서성과 절강성 북부를 차지했고 군사력도 강성해졌다. 그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 오나라 영토를 침범하기 시작했다. 여제가 오나라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 여제는 월나라의 북진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이 싸움에서 그는 수백 명의 포로를 잡아서 돌아왔다. 여제는 그 포로들을 월형에 처한 후 배를 지키는 임무를 맡겼다. 월형 발꿈치를 잘라내는 형. 평생 기어다녀야 함. 어느 날 여제는 전함 시차를 마치고 배 위에 올라 술을 마시며 즐기다가 대취하여 잠이 들었다. 그 틈을 이용해 월나라 포로 중 한 사람이 칼로 여제의 목을 베어버렸다. 여제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그의 동생 여매였다. 이 역시 아버지 수몽의 유언을 따른 것이다. 여매는 막내 동생인 계찰을 재상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계찰은 재상직을 사양하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농사 짓기를 원했다. 계찰은 오나라 제1의 현자였다. 시골에 처박혀두기가 아까웠다. 그래서 여매는 계찰에게 다시 연릉 땅을 내주었다. 계찰은 이것마저 거절할 수 없어 연릉으로 부임해 갔다. 연릉은 지금의 강소성 상주 일대다. 우리는 춘추시대 후기를 일러 흔히 현자시대 혹은 현상시대라고 부른다. 각 나라마다 뛰어난 현자들이 등장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 현자 시대의 첫 번째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오나라 계찰이라 할 수 있다. 계찰은 연릉과 도읍을 오가며 나라 일을 돌보았다. 군대를 쉬게 하고 내정에 힘을 쏟았으며 북방의 우수한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힘썼다. 또 그는 중원의 여러 나라와 우호를 맺고 형인 오왕 여매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 친히 열국을 순방하는 길에 올랐다. 그가 첫 번째로 방문한 나라는 노나라였다. 그곳에서 그는 노나라 현자인 숙손표를 만나 여러 날 동안 예약에 대해 논의했는데 그 지식과 예법이 오히려 숙손표를 능가하여 노나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또 숙손표의 앞날을 예언하기도 했다. 당신은 제대로 죽지 못할 것입니다. 선을 좋아하면서도 선한 사람을 제대로 등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젠가는 반드시 화를 당할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는 제나라를 방문했다. 이때가 바로 경봉이 축출되고 바야흐로 안영이 예비경사로서 입각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다. 계찰은 이미 안영의 인품과 덕망에 대해 소문을 들은 바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안영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과연 안영은 소문대로 큰 인물이었다. 큰 사람은 큰 사람을 알아본다고 했던가. 계찰 안평중을 만나 크게 기뻐하다. 춘추자 시전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밤새도록 자신들의 사상을 펼쳐내는 모습이 눈앞에 선이 보이는 듯하다. 그런데 계찰은 제나라 방문 기간 동안 제나라 공실의 취약점까지 간파했던 모양이다. 그는 제나라를 떠나기 전 특별히 안영에게 한마디 충고를 했다. 그대는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영토와 관직을 반납하십시오. 그의 말뜻을 풀이하면 이러했다. 제나라는 지금 여러 대신이 동등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듯하지만 오랫동안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관행에 젖어왔다. 그러므로 대신들마다 알게 모르게 그 권력을 집중적으로 소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나라에서는 장차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때 지금의 시급과 관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영 당신은 결코 그 환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속히 봉토와 벼슬을 내놓아 그 재앙을 피하라. 계찰은 다시 말했다. 제나라 정권은 누군가 한 사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제나라 공실과 조정은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계찰의 충고를 듣는 순간 안영은 눈이 번쩍 떠지는 듯 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
하고 묻지도 않았다. 하늘의 소리다. 안영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은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계찰이 떠나가고 난 뒤 안영은 재경공과 가까운 진무를 통해 자신의 시급과 관직을 모두 반납했다. 춘추자 시전은 또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안평중은 뒤에 일어난 난씨와 고씨의 난에서 화를 면했다. 그랬다. 계찰이 지적한 대로 제나라 정권은 안정된 것이 아니었다. 육경 반열에 오른 6일족이 제각기 자신의 권한을 증강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 벌여대고 있었던 것이다. 육경 반열에 오른 6일족이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한 제나라에 가장 먼저 야욕을 드러낸 사람은 고지였다. 그는 전 재상 고고의 손자로 쇠퇴한 고씨 일족을 다시 부흥시키려고 애를 썼다. 사사건건 다른 일족들과 충돌하기가 일쑤였다. 이에 난조와 고채는 연합하여 고지의 집을 덮쳤다. 고지는 저항했으나 연합 세력에 패하고 연나라로 망명했다. 고지의 아들 고수가 이에 불만을 품고 시급인 노땅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고채와 난조는 군대를 보내 고수를 토벌했고 이로써 육경 중의 하나인 고지 집안은 몰락하고 말았다. 사람들은 옛 명신인 고해의 덕망을 존중하여 그 증손자인 고연을 후계자로 삼아 그대를 잊게 했을 뿐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공족 대부들이 난조와 고채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줄줄이 타국으로 망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재경공은 고지의 자리에 안영을 대신 올리려 했으나 안영은 여전히 극구 사양했다. 그런 중에 고채가 죽고 그 아들 고강이 대를 이었다. 난조 역시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 난씨가 난씨 일족의 당주에 올랐다. 두 사람은 모두 젊고 패기에 넘쳤다. 그들은 자주 술자리를 마련하여 야심을 불태웠다. 반면 진무우는 포국과 어울리며 동맹관계를 유지했다. 어느새 제나라 조정은 고강, 난씨의 연합 세력과 진무우, 포국의 연합 세력으로 나뉘게 되었다. 두 세력은 서로에 대해 의심하고 경계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난씨와 더불어 술을 마시던 고강이 시중 들던 시동아이를 책잡아 심하게 때렸다. 그때 곁에서 난씨가 부채질을 했다. 아래 것들은 버릇을 가르쳐야 하오. 단단히 혼내주구려. 그 바람에 더 많은 매를 맞은 시동은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정적이라 할 수 있는 진무의 집으로 달려갔다. 고강과 난씨가 짜고 오늘 저녁 진씨와 포씨를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무는 경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동 아이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아니, 믿기로 결심했다. 둘도 없는 좋은 기회다. 그는 날이 갈수록 거만해지는 고강과 난씨를 들이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즉시 가병을 모으고 갑옷과 투구를 걸쳤다. 포국의 집으로. 그와 연합하여 고강과 난씨를 들이칠 계획이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졌다. 가병을 이끌고 포국의 집으로 향하는 중에 거리에서 고강과 마주쳤다. 고강이 이상하다는 듯이 갑옷 차림의 진무우에게 물었다. 경께서는 가병을 거느리고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십니까? 당황한 진무우는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떤 자가 반역을 도모한다고 해서 그 자를 치러 가는 길이요. 그런 그대는 어디 가는 길이요? 저는 난씨 집으로 술 마시러 가는 중입니다. 고강이 지나간 뒤에 진무우는 더욱 빨리 포국의 집으로 수레를 몰았다. 고강이 난씨 집으로 가는 것은 필시 자신을 들이치리를 의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진무우는 포국을 만나 시동 아이의 말을 전한 후 앞일을 의논했다. 포국은 대경실색하여 가병을 모으는 한편 신복 부하를 난씨의 집으로 보내 동태를 살펴오게 했다. 동정을 살피고 온 부하가 보고한다. 난씨와 고강은 한창 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포국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래도 시동아이가 거짓 제보를 한 모양입니다. 우리를 기습한다는 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을 리 없질 않습니까? 그러나 진무우는 고개를 저었다. 고강은 난씨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나를 만났었소. 내가 무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일부러 술 잔치를 벌이는 채 하는 게 분명하오. 그들은 여기 동태를 살피고 있다가 우리가 무장을 푸는 순간 기습할 것이 틀림없소. 공연히 그들의 수단에 넘어가지 말고 속히 난씨의 집을 들이칩시다.
그럴듯했다. 포국은 의심을 버리고 진무우와 함께 가병을 거느리고 난시 집으로 향했다. 그 시각 난시의 집에서는 한창 술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술잔이 서너 번 돌았을 때였다. 별안간 가재가 뛰어들어오며 외쳤다. 진무우와 포국이 가병을 거느리고와 집 바깥을 포위하는 중입니다. 난시는 기겁초풍했다. 그럴 리가. 고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까 내가 여기로 오는 도중 진무우를 만났었는데 그자가 하는 말이 반역을 도모한 자를 치러 가는 중이다라고 했소. 그때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바로 우리를 치려는 수작이었구려. 어찌하면 좋겠소?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 늦었소. 그대는 지금 당장 가병들을 불러내 무기를 내주시오. 궁으로 들어가 주공을 호위합시다. 이런 경우는 주공을 모시고 있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소. 포위가 더 단단해지기 전에 움직이면 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오. 난시는 서둘렀다. 술상을 밀쳐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병들에게 무기를 내주었다. 뒷문을 열고 포위망을 뚫기로 했다. 고강과 난시는 이제 막 몰려들고 있는 진무, 포국의 가병을 선제 공격하여 현로를 열었다. 일제히 공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뒤늦게 고강과 난시의 계획을 눈치챈 진무우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주공을 빼앗을 생각이다. 진무우는 재빨리 방향을 틀어 고강, 난시와 마찬가지로 공궁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국문에 먼저 당도하는 자에게는 1급상을 내리리라. 가병들은 길을 쓰고 달렸다. 멀리 공궁이 보였다. 일대의 군사들이 공궁 문 밖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고강과 난시의 가병이었다. 다행이다. 공궁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변란이 일어났음을 알고 재빨리 국문을 닫아건 것이 분명했다. 진무우와 포국이 국문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난시의 가병을 에워싸려 할 때 고씨 일족이 군사를 거느리고 그곳으로 달려왔다. 이로써 두 패의 가병들은 엇비슷한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들은 군사를 정돈하여 국문 밖에서 좌우로 대치했다. 같은 시각 재경공은 진무우와 포국이 한 무리가 되고 고강과 난시가 한 무리가 되어 국문 밖에서 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무슨 일로 싸우는가? 하지만 궁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간의 경위를 알 리 없었다. 재경공은 일단 궁을 지키는 친위대를 불러 명을 내렸다. 아무도 궁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호문을 굳게 닫아 걸어라. 호문이란 공궁의 남쪽 문을 말한다. 국문에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런 명칭이 붙었다. 재경공은 다시 시자를 불러 명했다. 안영을 들라 일러라. 어느 일족에게도 기울지 않고 조용히 중립을 지키고 있는 안영에게 이번 사태의 해결을 맡기려는 의도에서였다. 고강과 난시는 국문 오른편에 진을 쳤고 진무우와 포국은 국문 왼편에 진을 쳤다. 서로 공격하지 못하고 날이 저물도록 상대쪽 진영을 노려보기만 했다. 그 사이로 한 대의 수레가 나타났다. 재경공의 부름을 받은 안영이었다. 안영은 현단이라고 하는 검은색의 배로 만든 예복을 입었고 위모라고 하는 예식용관을 쓰고 있었다. 한껏 정장을 한 것이다. 고강과 난시, 진무우와 포국 등은 수레에서 내리는 안영에게 각기 사람을 보내 간청을 했다. 할 말이 있으니 잠시 우리와 만나주시오. 안영은 그런 그들을 흘낏 바라본 후 대답했다. 나는 다만 주공의 부름을 받았을 뿐이다. 어찌 사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리요? 수문장이 국문을 열자 안영은 빨려들듯 궁 안으로 들어갔다. 재경공은 안영을 맞이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내 시족이 국문 밖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장차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소? 고강과 난시는 조상 대대로 총애를 받아온 것만 믿고 교만함이 국문을 치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병으로서 국문을 열려고 하는 자는 반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진무우와 포국은 주공의 명이 없는데도 제멋대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죄 또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강과 난시의 죄가 더 크구나. 누구를 내보내 저들을 다스릴까? 먼저 신이 나가 저들을 타이르겠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대부 왕흑으로 하여금 친위병사를 지휘하게 하십시오. 안영은 왕흑의 호위를 받으며 호문 밖으로 나갔다.
고강 측과 진무 측이 일제히 안영을 바라보았다. 안영은 그들 한가운데 우뚝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양측은 모두 무기를 버리시오. 주공의 명 없이 병으로서 공공을 범하는 자는 반역이나 다름없소. 이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병사를 물리치고 갑옷을 벗고 의관을 고치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소이다. 여기서 안영의 말을 듣고 그대로 병사들을 물렸더라면 별탈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강의 체내에는 아직 술기운이 남아 있었다. 그는 오로지 재경공을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집착해 있었다. 불쾌한 얼굴로 고강은 안영에게 말했다. 우리는 진무와 포국이 주공을 범하려 하기에 지켜드리기 위해 달려온 것이오. 그대가 주공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어서 국문을 열고 우리를 들여보내 주시오. 궁중 경비는 시위대에게 맡기면 돼오. 그대의 임무는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일이오.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자에게 어찌 궁중을 내줄 수 있겠소? 안영의 호령에 고강은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분노를 이길 수 없다는 듯 고강은 뒤편의 부하들을 돌아보며 명령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국문을 쳐라. 고강과 난시의 가병들이 일제히 함성을 내지르며 호문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때를 맞추어 왕흑이 지휘하는 궁중 시위대가 활을 쏘았다. 교전이 벌어졌다. 화살이 엇갈려 날았고 창과 창이 부딪혔다. 호문 왼편에 진을 치고 있던 진무우는 잠시 망설였다. 이 틈을 이용하면 궁 안으로 들어가 주공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 호문 앞에는 예복 차림의 안영만이 버티고 서 있을 뿐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인 것이다. 실제로 진무우는 서서히 병사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영과 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했다. 앉아. 진무우와 안영은 사적인 자리를 가질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 친근한 어조로 안영에게 부탁했다. 난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주공을 지켜야 하오. 어서 문을 여시오. 그러나 안영은 요지부동이었다. 궁 안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그 갑옷부터 벗고 예복으로 갈아입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소. 그대는 내 편이 아니오? 나에게는 사직만이 있을 뿐이오. 진무의 표정이 변했다. 자신의 부탁이 거절당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진무는 고강이 저질렀던 우를 범하지는 않았다. 호문을 공격하면 조정의 적이 된다. 이런 생각과 동시에 그는 방향을 틀었다. 고강, 난시를 향해 돌격 명령을 내렸다. 백중세이던 싸움은 진무와 포국이 왕흑편에 가세함으로써 급변했다. 고강, 난시가 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점차 후퇴하여 농문이라 불리는 공궁 동쪽 문으로 쫓겨갔다. 이때 그들에게 결정적인 패인을 안겨준 세력이 나타났다. 백성들이 우리들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과 난시는 악정을 펼쳐왔다. 그들은 백성들의 인심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그 대가를 지금 혹독히 치르는 것이었다. 결국 고강과 난시는 시가전에서도 대패하였다. 더 이상 만회는 불가능했다. 가병들은 흩어져 달아났고 고강과 난시도 성 밖으로 탈출했다. 두 사람은 오늘 하루의 일이 꿈이기를 바랐으나 이것이 어찌 꿈일 것인가. 그들은 밤이슬을 맞으며 국경을 넘어 노나라로 달아났다. 고강과 난시의 난은 이렇게 종식되었다. 마침내 진무와 포국은 고강과 난시를 타도하는 데 성공했다. 재경공은 그들이 공궁을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병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책도 하지 않았다. 고강과 난시의 재산은 몽땅 진무와 포국의 차지가 되었다. 난이 끝나고 안영과 진무가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였다. 안영이 진무에게 조용히 충고했다. 그대는 주공이 명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고씨와 난시를 쳐서 그들의 재산까지 나눠 가졌소. 이는 주공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 직분을 잊은 것이라 할 수 있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번에 몰수한 고씨, 난시의 재산을 모두 공실에 바치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대를 칭송할 것이오. 그대 집안은 오히려 더 번창할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진무우는 선선히 안영의 충고를 받아들여 고강 난시에게서 빼앗은 자기 몫의 재산을 모두 재경공에게 바쳤다. 재경공은 진무우의 그러한 행동에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백성들도 한결같이 진무우를 칭송했다. 반면 포국은 자기 몫을 그대로 취했다. 이로 인해 포씨는 인심을 잃었다. 재경공의 생모는 노나라 숙손교여의 딸이다. 제나라에서는 몽맹이라고 불리었다. 몽맹이는 사위인 진무우가 이번에 빼앗은 고씨, 난씨 재산을 모두 공실에 바쳤다는 말을 듣고는 상당히 기특하게 여겼다. 그래서 아들인 재경공에게 부탁했다. 이번에 진무우가 방자하고 교만한 자들을 쫓아낸 공이 적지 않소. 그런데도 그는 자기 몫의 재산을 공실에 바쳤소. 그에 상응하는 다른 땅을 시급으로 내려주는 것이 어떻소? 그렇군요. 재경공은 진무우에게 고당 땅을 시급으로 하사했다. 고당은 황하 동쪽 기슭에 위치한 땅이다. 재영공 시절에는 숙사 위의 시급이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 땅을 얻은 뒤로 진씨 일족은 크게 번창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진무우는 재경공에게 청했다. 지난날 많은 공족들이 고씨에게 쫓겨 다른 나라로 망명했습니다. 주공께선 이번 기회에 그들을 다시 국내로 소환하시고 벼슬을 내리십시오. 재경공은 기뻐하며 승낙했다. 공족들이 앞다투어 귀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고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무일푼이나 다름없었다. 당장 생활할 능력이 없었다. 이것을 안 진무우가 발벗고 나섰다. 그는 사제를 털어 폐허나 다름없이 된 그들의 집을 깨끗이 수리해 주었고 가구를 들여주었다. 공족들은 이러한 진무우의 호의에 대해 몹시 감격해했다. 진무우는 또 재산을 풀어 자기 영지 내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정기적으로 곡식을 보내주었다. 꿔주는 형식이었으나 그것이 실로 교묘했다. 당시 제나라에는 곡물의 양을 세는 단위로 기본이 되는 승, 되외에 4가지가 더 있었다. 두, 구, 부, 종. 바로 그것이다. 이것들은 사진법으로 단위가 올라갔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사승은 1두다. 그리고 사두가 1구가 되며 사구가 1부가 된다. 그러나 마지막 종은 십진법으로 계산했다. 10부가 1종인 것이다. 그러므로 1종은 10부, 49, 160두, 640승이 된다. 이 무렵의 1승은 약 0.2리터. 그런데 진무우는 나름대로 이 단위의 변형을 가했다. 사진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진법을 적용시킨 것이다. 다시 말해서 5승을 1두, 5두를 1구, 5구를 1부로 기준을 삼았다. 따라서 640승이 되어야 하는 1종이 진무우 계산대로 하면 1250승이 된다. 똑같은 1종이라도 거의 2배 가깝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그가 곡식을 꿔주고 거두어 드릴 때 이것을 혼용해서 썼다는 점이었다. 곡식을 꿔줄 때는 오진법을 사용했고 받을 때는 나라의 공식 단위인 사진법으로 계산하여 받은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진무우에게서 1종의 곡물을 빌린 사람은 1250승의 곡물을 빌리고 갚을 때는 640승만 갚으면 된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 말로 꿔주고 되로 받는다였다. 백성들로서는 엄청난 이익이었다. 진씨에게 곡식을 빌리자. 뿐만 아니다. 워낙 가난하여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문서를 찢어버렸다. 식료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진무우는 바다에서 생산되는 생선, 소금, 조개 등을 산지에서 구매한 가격 그대로 자신의 영주민들에게 보급했다. 아무리 흉년이 들고 재해가 일어나도 진씨 영지 안의 백성들은 물가 인상에 시달리는 일이 없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로 인해 진무우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갔다. 그의 영지 사람으로서 진무우의 덕을 칭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는 진씨 일족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사람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유수와 같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흐르는 물과 같았다는 말이다. 물의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진씨의 인기는 이와 같았다. 후세 사관이 이때의 진무우의 행동을 평한 것이 있다. 진씨가 백성들에게 후하게 한 것은 마음속에 딴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군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게 하고 자신의 사제를 털어 백성들의 환심을 샀던 것이다. 재미난 평이다.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비난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사관이 진무를 이렇게 평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진씨는 전국시대에 이르러 성을 전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 후손 중 하나가 제나라 군의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즉 진무가 사제를 털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군의 탈취의 사전 포석이라고 해석한 것이었다. 한편 고강 난시에 난 이후 진무는 조정에서의 위치가 한결 굳건해졌다. 그러나 정치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사람을 경에 천거했다. 안영에게 나라 일을 맡기면 제나라는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재경공은 진무의 이 천거를 수락했다. 안영은 마침내 제나라 경의 지위에 올랐다. 관중과 더불어 춘추시대 최고의 명제상으로 손꼽히는 안영의 시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BC 532년 재경공 16년의 일이었다.